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등수학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수학은 중학교 또 고등학교 수학을 포함한 중등수학 그리고 대학 수학 이상의 학문수학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수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초등수학의 정체성이라고 명명하고, 이번 시간에는 초등수학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말해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초등수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초등수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과 논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등수학의 정체성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학교 수학과 학문 수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수학은 낱말에서 의미하듯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 동안에 배우는 수학으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학교 급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수학을 초등수학,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중등수학,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어떤 수학 전공자들 또는 그 이상의 수학자들이 다루는 수학 자체를 학문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을 줄여서 초등수학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을 중등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혹자는 중등수학을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등수학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스 프로덴탈이라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수학교육학자는 수학을 기성수학과 실행수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성수학은 여기 읽어보시면은 수학을 연역적인 체계의 완성된 산물 그 자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실행수학은 수학의 완성된 산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을 포함시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분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분수는 사실 분수의 기원을 따지는데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똑같이 분배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수가 처음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용됐던 분수는 오늘날 사용했던 분수와는 제법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분수가 이집트 시대니까 지금 2000년 이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완성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수는 완성된 기성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토록 분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변모되고 오류가 발견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런 과정은 수학을 사용하고 수학을 개발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용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이미 만들어진 완벽한, 정확하고 엄밀한 이런 수학을 강조하는 입장이, 이런 수학을 정의하는 입장이 기성수학입니다. 하지만 실행수학은 학생들에게 이런 완성된 수학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완성된 수학이 완성되기 이전에 인간이 경험했던 오류, 고난 또는 실수, 이런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이 실제로 학교 수학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수학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성수학은 정확하고 엄밀하고 연역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미 만들어진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하고 엄밀하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기성수학 관점 외에 그런 기성수학이 만들어지는 인간의 활동을 포함시킨다면 그 수학은 사뭇 다른 모습을 띠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은, 즉 실행수학은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고 엄밀하지 않을 수 있고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제가 초등수학이 가진 정체성 또는 고유한 특징인데, 저는 이 글에서 초등수학의 가진 고유한 특징은 정확하고 엄밀하고 연역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엄밀하지 않을 수도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러한 관점을 저는 초등학교 수학의 그게 초등수학의 정체성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정체성이 과연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초등수학의 정체성, 수학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기성수학과는 다르게 반드시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또는 연역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연 초등수학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 특징, 정확하지도 않고 엄밀하지도 않고 연역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저의 이러한 가설이 입증될 수 있는지 또는 기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역적이지 않다, 연역적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수학적 추론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연역적 추론, 하나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으로 분류하죠. 그렇죠? 여러분,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란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 교육에서 추론은 학생들의 학습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무엇으로 정의 내릴지는 한 별도의 강의를 마련할 생각인데요. 잠정적으로 추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추론을 일단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 프로세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내리는데 반드시 어떤 전제가 필요하고요, 어떤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추론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린다는 관점에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전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제를 무엇으로 삼을 건지가 귀납과 연역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귀납적 추론은 귀납과 연역적 추론을 이렇게 나눠보면, 먼저 연역적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역적 추론도 마찬가지로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매우 일반적이고 이론적이고 공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일단 순서를 바꿔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연역이라 하면 연역적 추론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뭘까요? 그래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평행선의 성질.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이 전제로부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귀납적 추론에서도요, 마찬가지. 귀납적 추론도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그런데 이 결론도 마찬가지. 좀 줄여서 쓸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가 동일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납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에서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이론, 정리를 전제로 사용한 반면 귀납에서는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작 활동을 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을 어때요? 가위로 올라요.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각 부분을, 세 부분을 이게 얘가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오려서 여기다 붙이고, 이게 B입니다. B를 오려서 여기다 붙이고 C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세 각을 붙였더니 이게 딱 평각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전제로 삼는가였죠. 그럼 연역적 추론의 전제는 뭐였어요? 평행선 성질이라는 하나의 정리가 되겠죠. 귀납적 추론의 전제는 뭐예요? 뭡니까? 가위와 색종입니까? 그래요. 특별한 선행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추론에 있어서 전제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이론이고 정리이고 공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지식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행 지식에 기초해서 또 다른 지식을 이끌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연역적 추론에서 이 전제는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old knowledge, 기존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 new knowledge를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귀납적 추론은 선행 지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도 된다는 거죠. 단지 가위와 색종이와 열심히 하려는 의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역적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선행 지식을 사용한다는 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귀납적이다 라는 표현은 선행 지식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이 부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귀납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연역과 귀납은 서로 우리 반대로, 또 연역의 반대말이 뭐니 물어보면 귀납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역과 귀납은 사고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반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역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지식이 그에 선행되는 지식의 도움을 받아 개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주장이 이쪽입니다. 아무런 선행 지식이 없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연역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죠? 연역적 추론 방식은 반드시 선행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귀납적 추론은 선행 지식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초등수학의 고유한 특징, 즉 정체성을 우리는 이 글에서는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연역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선행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글에서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저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저만의 뇌피셜인가? 뇌피셜일 뿐인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글의 논점은 과연 초등수학이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연역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저의 이런 가설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초등수학 내용 중에서 이렇게 수학의 정체성, 즉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연역적이지도 않는 예가 있는지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볼 내용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원입니다. 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을 살펴보면요, 제가 아직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아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는 교과서를 제가 그대로 따온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공부할 문제가 뭐예요? 요것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요것을 알아봅시다. 여기에다 어떤 아직 원에 대한 데피니션을 원을 원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모양을 알아볼까요? 모양을 알아볼까요? 모양. 그렇죠? 한번 간직해 보면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거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모양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애들이 찾아보겠죠? 이런 거 찾아보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겠죠? 동그라미 찾아보겠죠? 이렇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찾은 모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보겠죠. 그 많은 아이들이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세요. 과연 정확한지, 엄밀한지, 연역적인지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모양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하 영역에서 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원에 대한 정의다. 자, 또 다른 교과서 보면은 그림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동그란 모양이라겠죠. 원이라고 해요. 이러한 정의가 정확합니까? 엄밀합니까? 연역적입니까? 먼저 연역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선행 지식, 반드시 연역적이라는 뜻은 반드시 선행 지식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원을 정의하는데 선행 지식이 사용됐습니까? 아니죠. 연필로 이렇게 그려보는 활동, 조작 활동이 곧 전제 선행, 그냥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원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비연역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등수학의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중학교에서 원을 정의하는 방식과 초등학교에서 원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에서 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하죠. 중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는요, 여러분이 말했듯이 이런 것을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등수학의 방식처럼 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의 정의를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단지 그 그림에 있는 몇 가지 원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초등수학에서 사용하는 원의 정의 방식은 단지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추측이죠.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까마귀는 다 까맣다 라고 중국 사람들 생각하겠죠. 근데 멕시코만에 있는 어딘가에 흰색 까마귀가 발견됐어요. 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를 까맣다는 참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고 관찰한 거를 전제로 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에 의한 결론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을 다 관찰해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때 혹시 귀납적 추론 방식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결론은 아직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주장하였듯이 초등학교 수학의 특징은 정확하지도 연역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원을 정의하는데 아무런 선행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일 초등학생들에게 중학교 정의 방식처럼 평면으로부터 한 점으로 일정한 거리인 점들 집합, 특히 초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서 원을 다루는데
그 학생들에게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집합의 개념, 또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다는 그러한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또 이러한 전개 방식은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반힐이라는 어떤 수학교육학자의 기하적 사고 발달 수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원이나 평면도형을 이야기할 때 평면도형의 구체적인 특징, 그렇죠? 뭐 변이 예를 들어 사각형을 들면은 변이 4개이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모양, 네모 모양 자체를 가지고 도형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힐의 이게 무슨 뜻인지 반힐의 기하적 사고 발달 수준의 정의 방식 이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힐은 기하적 사고 발달 수준을 분류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수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유치원 6세 7세 8세 정도의 아동이 과연 도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6세, 7세, 8세 정도의 아이들의 어떤 기하 개념의 발달 수준을 시각적인 인식 수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 교실에서 이제 도형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6세, 7세라 할까요? 7세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도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형을 보여주면서 자, 얘들아,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한단다. 사각형. 이 단계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사각형이라는 언어 자체는 사각형에 담기는 의미보다는 사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각형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또 수학 수업 시간이 됐어요. 다음날.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tomorrow, 오늘은 today. 자, 선생님이 또 칠판에 이러한 도형을 제시해 줬어요. 자, 선생님 물어봅니다. 어제 쌤이 공부했는데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어제 선생님 이거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그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선생님 그건 사각형이, 그런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것은 사각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각형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아니니? 그랬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수준의 아이들은 어제 사각형 모양 보세요. 그 아이의 생각에서는 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형은 이렇게 위와 아래로 길쭉한 것이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제시한 사각형은 가로로 길쭉하죠. 이해했습니까? 이 단계 아이들은 도형을 모양,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제 본 모양이 곧 사각형이지, 이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이 모양은요, 가로로 길쭉하니까 어제 본 모양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 모양만 사각형이지 오늘 본 모양은 사각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6세, 7세, 8세 아이들의 시각적 인식 수준의 기하 개념 인식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도형을 모양이 아니라 이제
모양의 성질을 이제 그래서 이제 분석적인 인식 수준이라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이 도형 또한 사각형으로 보는 거죠. 왜요? 이 단계 아이들은 변이 4개이면 사각형으로 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단계 아이들은 아직 이 도형을 이러한 성질의 관점에서 도형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모양을 가지고 도형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도형은 사각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수학은 정확하지도 엄밀하지도 연역적이지도 않다라는 첫 번째 증거로 원을 예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